그녀는 가끔 이와 같은 비참한 기분에 젖어들게 될 때면 심한 심적 고통을 겪었고 자괴감에 빠져 바늘로 자신의 손가락을 찌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녀를 괴롭고 화나게 했던 것은 죽음의 순간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벌레가 후글거리는 구아바 숲이었다.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 전쟁에 대해 느꼈던 피할 수 없는 숙명성을 아마란타는 레베카에서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오빠는 자신의 추억을 깨끗이 망각할 수 있었던 데 비해 아마란타는 그녀의 추억을 펄펄 끓이기만 했을 뿐이었다. 그녀가 지금껏 하나님께 기도드린 바는 자기를 레베카보다 먼저 죽게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레베카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점점 쇠락해가는 그 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믿고 기분이 좋아지곤 했다. 어느 날 오후 복도에서 뜨개질을 하던 아마란타는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이와 같이 앉아있는 동안 레베카의 사망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똑같은 자세로 앉아서 편지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자기가 기대하는 소식을 기다렸다. 그녀는 기다림의 초조함을 달래며 시간을 보내기 위해 단추를 달았다 다시 떼고 다시 달고 하는 동작을 반복했다. 이때 아마란타가 만들고 있던 옷이 레베카의 수의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훗날 언젠가 아우렐리아노 트리스테가 주름이 깊어 피부는 쭈글쭈글한 가죽 같고 머리에는 누렇게 퇴색한 몇 올의 머리카락만이 남아있는 레베카를 보았다고 말했을 때에도 아마란타는 충분히 상상해 오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아마란타는 레베카에게 죽음의 손길이 스쳐간 다음에는 그녀의 시체를 잘 손질해 원래의 모습대로 만들어 주리라고 다짐했다. 파라핀을 사용해 손상당한 얼굴에 흠집을 고치고 주름을 편 뒤 성상에 씌어진 가발을 벗겨다 씌워주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삼배 수의를 입히고 자줏빛 테를 두른 비단으로 내부가 장식된 관에 넣어 성대한 장례식을 치른 뒤 구더기들의 세계로 보낼 작정이었다. 아마란타는 증오에 가득 차 이 계획을 세우면서 만약 애정 어린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조금도 다르지 않았을 그 계획을 생각하자 몸이 부르르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치밀하고 세심하게 일을 진행시켰기 나갔기 때문에 그녀는 죽음의 의식을 다루는 데 있어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름이 끼치는 계획을 진행하면서 그녀가 생각하지 못했던 점은 하나님에게 아무리 지성으로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그녀가 레베카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고 말았다. 그러나 정작 임종을 맞이하게 되자 아마란타는 조금도 좌절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보다는 오히려 모든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나 평온함을 맛보았다. 그녀는 이미 여러 해 전에 죽음의 계시를 받았던 것이다.
아마란타에게 죽음의 계시가 내려진 것은 매매가 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무더운 여름날의 오후, 복도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였다. 집으로 찾아와 부엌일을 거들던 당시 필라르 테르네라와 흡사한 여인이 푸른 옷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고풍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생생해서 살아있는 사람 같았으며 아마란타에게 바늘에 실을 끼워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인과 같이 있는 동안 페르난다는 여러 차례 가까이 왔으면서도 그 여인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죽음의 사자는 아마란타에게 그녀가 죽을 날짜라든가 레베카보다 먼저 죽을 것이라든가 하는 것은 알려주지 않았다. 다만 돌아오는 4월 6일부터 수의를 만들라고 지시했을 뿐이었다. 그리고는 아마란타가 그 수의를 꼼꼼하고 정성을 들여 만들어도 좋으며 레베카의 수의를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열심히만 한다면 오랜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다는 말을 덧붙였다. 또한 수의가 다 만들어지는 날 해질녘에 그녀는 아무런 고통이나 두려움, 슬픔이나 후회 없이 고요히 눈을 감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마란타는 될 수 있는 한 시간을 많이 벌기 위하여 삼나무를 구입해 직접 실을 짰다. 그리고는 어찌나 공들여 옷감을 지었던지 그 일을 끝내기까지 4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바느질을 시작했다. 예고된 그날이 차츰 다가옴에 따라 그녀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레베카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이를 끌고 갈 수 없음을 깨달았으며 결국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해도 괜찮다는 마음의 평정을 이루었다. 그녀는 이쯤 되어서야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 매일 반복되는 황금 물고기 만드는 작업에 몰두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세상의 숱한 사연들이 그녀의 외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할지라도 내면의 세계에서는 모든 고뇌에서 해방된 것과 같은 이치요. 그녀는 좀 더 일찍 그와 같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음을 못내 아쉬워했다. 그랬더라면 그 모든 추억들을 정화시켜 새로운 눈금으로 세계를 음미하고 해질녘 피에트로 크레스피의 라벤더 향기를 향할 때 몸을 떨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며 사랑이나 증오의 감정을 풀어버리고 고독함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가여운 레베카를 참혹한 수렁에서 구해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어느 날 밤 매매가 한 말 속에 자신을 향한 증오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아마란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었다. 다만 처녀 시절의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청순해야 할 젊음 속에 증오의 칼날이 도사리고 있음을 떠올리고는 연민을 느낄 따름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후였으므로 새삼스럽게 가슴을 아파하지는 않았다. 아마란타의 유일한 바람은 어서 수의를 완성해야겠다는 것뿐이었다. 이제는 수의를 처음 짓기 시작할 때처럼 시간을 늦추지 않고 빨리 끝내기 위해 서둘렀다. 일을 끝내기로 마음먹은 2월 4일을 일주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그녀는 사실을 숨긴 채 매매에게 그 다음날로 예정되어 있는 클라비코드의 연주회를 앞당겼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으나 매매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아마란타는 죽음의 시간을 이틀만 더 늦추려고 애를 썼다. 2월 4일 밤
태풍이 불어 발전소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자 아마란타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8시 그녀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할 아름다운 수위에서 마지막 바늘을 뽑고 나서 지극히 차분한 어조로 자기가 오늘 해질 무렵에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 말을 집안 식구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에게 했다. 그녀는 평생을 악한 마음을 지닌 채 살아온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으며 그 방법으로 그들이 죽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해주기로 했다. 아마란타 부엔디에아가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저녁 무렵 죽은 사람에게 전할 편지를 모아가지고 떠난다는 소문은 즉시 마콘도 전역에 퍼졌고 오후 3시쯤에는 응접실에 마련한 상자마다 편지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리고 편지를 쓰지 않은 사람들은 말로써 사연을 부탁하였으며 아마란타는 소식을 전해줄 죽은 사람의 이름과 죽은 날짜를 수첩에 기록했다. 걱정일랑 하지 마세요. 그녀는 부탁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곳에 도착하는 즉시 그분을 수소문해서 당신의 얘기를 꼭 전하겠다. 이 모든 일들은 마치 연극과 같았다. 아마란타는 슬퍼하는 기색 하나 없이 차분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책임지게 되어 기운이 난다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젊었을 때처럼 날씬했으며 허리도 굽지 않았다. 몇 개의 빠진 이가 아니었더라면 그리고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한결 젊어 보였을 것이다. 아마란타는 편지를 잘 정리해서 상자에 넣게 했으며 파르를 칠해 틈새를 메우고 자기 관 옆에 어떻게 놓아야만 습기가 차지 않을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일렀다. 그녀는 이미 아침에 목수를 불러 옷을 맞추는 기분으로 관의 치수를 재개했다. 그러나 예정된 순간을 앞두고 그녀가 원기원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본 페르난다는 그녀가 모든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 답장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었다. 하지만 우르슬라는 지금까지 부인디아 집안에서는 병을 앓으며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경험에 비추어 아마란타가 자기의 죽음에 대한 예감을 확실히 가지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았다. 다만 편지를 가져온 사람들이 편지가 어서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흥분하여 그녀를 생매장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만이 앞섰다. 우르슬라는 집안을 누비고 다니며 몰려든 사람들이 차분하게 질서를 지키도록 애를 썼고 그 결과 오후 4시쯤에는 분위기가 진정이 되었다. 그 사이 아마란타는 자기가 갖고 있던 물건들을 모두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엄숙한 관의 뚜껑 위에는 죽었을 때 입을 옷과 슬리퍼 한 켤레만을 남겨놓았다.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 죽었을 때 그의 시체를 수습했던 아마란타는 그에게 신길 신이 평소 작업실에서 신던 실내화뿐이어서 뒤늦게 신발을 사러 다니느라 부산했던 일을 생각하고 미리 자기 신발을 준비했던 것이다. 5시 조금 전에 매매를 연주회에 데려가려고 온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집안에 느닷없이 장례 준비가 갖춰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때까지도 아마란타는 멀쩡해 보였으므로 그녀가 죽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아우렐리아노 세군도와 메메는 그녀에게 농담 섞인 작별 인사를 했으며 돌아오는 토요일에 그녀의 부활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어주곤 열었고 우스갯소리까지 했다. 아마란타 부엔디아가 죽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편지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안타니우 이사벨 신부는 그녀에게 종부성사를 해주려고 5시에 도착했지만 의식을 행할 주인공이 목욕탕에서 나올 때까지 15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잠옷을 입고 머리를 등 너머로 길게 늘어뜨린 아마란타의 모습을 본 노망든 늙은 신부는 그녀가 장난을 치고 있다는 생각으로 데리고 온 승려들을 돌려보냈다. 종부성사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생각한 신부는 그러나 내친 걸음에 지난 20년 동안 하지 않고 있던 아마란타의 고해를 드리려고 했다. 이에 대한 아마란타의 반응은 단호했다. 그녀는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조금 더 없으므로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에 혼비백산한 것은 페르난다였다. 그녀는 모여있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것도 개의치 않고 아마란타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기에 고해의 부끄러움보다 이단자로서의 죽음을 선택하는지 모르겠다고 큰 소리로 떠들었다. 아마란타는 이윽고 자리를 잡고 누우며 자기가 아직도 처녀라는 사실을 여러 사람 앞에서 증언해달라고 우르슬라에게 부탁했다. 공연한 상상 따위는 하지 말아요. 우르슬라는 페르난다가 드러나는 듯이 소를 높여 외쳤다. 아마란타 부엔디아는 이 세상에 왔던 모습 그대로 떠나가는 것이니까요. 아마란타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병을 앓는 환자처럼 담요를 깔고 누워 죽음의 사자가 와서 관 속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하라고 일러준 대로 긴 머리를 따 귀 밑으로 쏴리를 틀었다. 그리고는 우르슬라에게 거울을 가져다 달라고 행여 40년 만에 처음으로 늙음과 고뇌로 피폐해진 자기 얼굴을 비추어 보았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이 그동안 상상해오던 죽음의 모습과 흡사하여 크게 놀랐다. 우르슬라는 침실이 정적에 쌓여가자 날이 저물고 있다고 생각했다. 페르난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 우르슬라는 아마란타에게 사정하듯 말했다. 죽음 직전의 화해란 한평생의 우정보다 가치 있는 일이란다. 이제는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아마란타가 대답했다. 조급하게 급조된 간이 무대 위에 불이 들어오고 연주회의 2부가 시작되려는 순간 메메는 자꾸만 떠오르는 아마란타의 영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리고는 연주 도중에 누군가가 귓속말로 그녀에게 소식을 전했고 연주회는 중단되었다. 아우렐리아노 세군도가 집으로 돌아와 모여있는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갔을 때는 손을 검은 붕대로 감고 아름다운 수의가 입혀진 늙은 처녀의 핏기 없는 시신이 놓여 있었다. 아마란타는 응접실에 가득 쌓인 편지더미 곁에 안치되어 있었다. 아마란타의 장례를 치른 뒤 9일째 되는 날부터 우르슬라는 자리에 눕고 말았다. 산타 소피아 델라 피에다드가 시중을 들었다. 그녀는 식사를 나르고 아나토 꽃집이 뿌려진 목욕물을 침실까지 가져오는가 하면 마콘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도 자주 우르슬라를 방문했으며
그때마다 옷가지 등을 가져왔다. 우르슬라는 그 옷들을 다른 일용품들과 함께 침대 가까이에 두었으므로 오래지 않아 침실 안에는 그녀의 손이 닿는 곳에 모든 필요한 물건들이 가득 쌓이게 되었다. 그녀는 자기를 많이 닮은 아마란타 우르슬라를 몹시 귀여워해 그릴길을 가르쳐 주었고, 아마란타 우르슬라 역시 그녀를 몹시 따랐다. 사람들은 우르슬라가 아직도 현명하게 자기가 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은 100살이 넘도록 살면서 터득한 지혜 덕분이라 믿었으며, 그녀의 시력이 좋지 않다고 여기면서도 아주 장님이 되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이 무렵에 우르슬라는 혼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았고 마음도 차분히 가라앉아 있었다. 따라서 집안일 돌아가는 상황을 유심히 관찰할 수 있었고, 말은 하지 않지만 매매에게 고민거리가 있다는 사실도 그녀가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얘야, 이리 좀 오너라. 우르슬라는 매매를 불렀다. 지금은 우리 둘만 있으니 무슨 일이 있는지 할미에게 말해보렴. 매매는 희미하게 웃어 보였을 뿐 입을 열지 않았다. 우르슬라는 더는 캐묻지 않았지만 매매가 다시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자 자기의 짐작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매매가 보통 때보다 일찍 일어나서 외출 시간이 될 때까지 차분함을 잃고 안달한가 하면 밤이 되면 벽 하나를 사이로 위치한 자기 침실에서 잠을 못 이루고 밤새도록 뒤척이며 팔랑거리는 나비 소리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매매가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를 만나러 간다고 외출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그가 딸을 데리고 왔음에도 이상한 눈치를 채지 못한 페르난다의 둔한 신경에 우르슬라는 기가 막혔다. 매매가 어떤 비밀스러운 일을 저지르며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우르슬라는 단번에 알아차렸는데도 페르난다는 모르고 있다가 한참이 지난 다음에야 극장에서 매매가 어떤 남자와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한바탕 난리를 피웠다. 매매는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고 혼자서 가슴앓이를 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들킨 것은 우르슬라가 고자질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 고자질은 그녀 자신이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누구라도 쉽게 단서를 잡을 수 있는 증거를 도처에 뿌리고 다녔으나 낯선 의사와의 은밀한 편지 교환에 정신이 팔려 있던 페르난다가 둔하게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어쨌든 페르난다는 뒤늦게 딸의 이상한 태도, 즉 평소답지 않은 침묵과 짜증 섞인 행동과 변덕이 심한 기분이나 엉뚱한 반발심 따위를 눈치채게 되었다. 그제서야 그녀는 딸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게 되었다. 페르난다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행동하며 꼬투리를 잡기로 했다. 그녀는 평소대로 딸을 친구들과 함께 외출하도록 허락하고 토요일 파티에 입고 갈 옷을 챙겨주면서 딸이 이상하게 여길 만한 질문은 일체 하지 않았다. 페르난다는 매매 행동이 수상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사소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확실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딸이 의심할 만한 행동은 자제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매매는 아버지와 함께 영화 구경을 가겠다며 집을 나섰다. 그러나 곧이어 페르난다는 페트라 코테스의 집 쪽에서 들려오는 폭죽 소리와 함께 아우렐리아노 세군도의 낯익은 아코디언 연주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극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어두컴컴한 좌석에 앉아있는 딸을 찾아냈다. 페르난다는 딸이 어떤 사나이와 키스하는 장면을 보고는 머릿속이 헝클어진 기분이 되었으며 관객들이 큰 소리로 웃고 떠드는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그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를 구별해내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 마음을 진정시켰다. 정말로 사랑해. 페르난다는 남자의 얘기를 듣고는 말없이 매매의 손목을 잡아 끌고 극장을 빠져나와 사람들로 붐비는 터키네 거리를 지나 집으로 돌아와 그녀를 방에 가두었다. 다음날 오후 6시 페르난다는 극장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페르난다의 눈앞에 드러난 그 남자는 젊고 창백했으며 직시를 본 적이 없는 그녀로서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에 눈동자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페르난다보다 조금만 더 예민한 여자라면 누구라도 매매가 왜 그 남자에게 빠져들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꿈꾸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는 낡아 빠진 옷을 입고 있었으며 함석과 같은 것으로 꽁꽁 얽어맨 구두를 신고 지난 토요일에 새로 산 밀짚 모자를 손에 들고 있었다.